할머니, 지금 면회 시간 끝나서 안 되니까 그만 돌아가요. 병사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부대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다. 벤치로 가서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괜찮아. 그냥 준혁이 얼굴 좀 보려고 왔다가 규정이 있다더구나.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날 저녁 부대는 뒤집어졌다. 그날 오후 4시 30분. 나는 내무반에서 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직후라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전투와 끈을 풀며 쉬고 있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선임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다. 야, 이준혁? 너 할머니 오셨다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무슨 소리지? 면회 신청한 적도 없는데. 선임은 그냥 지나쳤고 나는 다시 군장 정리를 하며 별 생각 없이 있었다. 그 시각 부대 정문 초소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낡은 보라색 패딩을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은 채였다. 손에는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려왔고 정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땀으로 등이 젖어 있었다. 초병 2명이 초소 안에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컴퓨터를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컴퓨터를 보던 초병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할머니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패딩에 해진 소매, 바래진 바지, 그리고 흙이 묻은 운동화. 초병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면회 신청을 하러 왔다고. 손주를 만나러 왔다고. 목소리는 조용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초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이름을 쳤다. 키보드 소리가 몇 번 울렸고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이 멈췄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초병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할머니를 쳐다봤다. 이번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등록하면 안 되냐고. 초병은 고개를 저으며 규정을 들이댔다. 등록은 병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승인까지 3일 걸린다고. 그리고 지금은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났다고. 옆에 있던 초병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시면 손주 창피해요. 공기가 식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란 봉투를 2손으로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다. 초병 2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대 안쪽을 바라봤다. 저 멀리 훈련장 쪽으로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준혁이도 저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3달 만에 보려고 왔는데. 할머니의 아들과의 전화통화는 짧았다. 아들은 바쁜 듯 몇 마디만 하고 끊었고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부대 담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린 노란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 김밥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서울 국방부 청사 어느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부대 전체를 뒤집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5시 1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중장 집무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이중현 중장은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회의 직전이라 시간이 없었지만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했다. 아들아, 괜찮아. 그냥 준혁이 얼굴 좀 보려고 왔다가 규정이 있다더구나.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중현은 그 안에 깔린 서운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부대에 갔다는 말인가. 면회 신청도 하지 않고. 그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부대 앞 벤치에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화는 짧게 끊어졌다. 이중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달력을 봤다. 오늘이 준혁이 생일이었다. 어머니는 손주 생일을 챙기러 간 것이다. 신원 미등록 상태로 2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 그리고 거절당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차들이 빽빽이 막혀 있었고 석양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다. 이중현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70이 넘은 어머니를 초라한 행색이라며 돌려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어머니가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정문 앞에서 돌려보내졌을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간 군복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민원실로 연결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다. 오늘 오후 사단 정문에서 면회 거절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자신의 모친이고 당직 병사의 응대 태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해당 부대 대대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이중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노란 봉투를 무릎에 올리고 멍하니 부대 정문을 바라보고 있을 모습을.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오후 5시 30분 국방부 민원실. 담당 상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단으로 연락을 넣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빨랐고 화면에 사건 개요가 입력되었다. 중장급 인사 모친 면회 거절건, 응대 태도, 확인 요망 긴급. 엔터를 치는 순간 보고 체계가 작동했다. 사단 민원 담당관에게 전화가 걸렸다. 긴급 보고 건이라고 말했고 오늘 오후 면회 거절 사례가 발생했는데 민원인이 현역 중장 모친이라고 전했다. 이중현 중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사단 담당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그는 즉시 대대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민원인은 부대 앞 벤치에 계신다고 전해졌고 전화가 끊어졌다. 사단 담당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보고는 위로 올라갔고 사단 참모장을 거쳐 사단장 집무실까지 도달했다. 사단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직접 대대로 전화를 걸었다. 오후 5시 30분 대대장실. 대대장은 저녁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다. 행정실에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외부 전화였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장이다. 대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사단장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단장님. 오늘 오후 정문에서 면회 거절한 할머니 있지? 대대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면회 거절? 오늘 오후에? 그는 당직사관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지금 당장 확인해.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파악해. 사단장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대대장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그분이 현역 중장 어머니야. 이중현 중장. 알아? 대대장의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났다. 이중현 중장. 작전사령부 참모 출신의 현재 국방부 핵심 보직. 그의 어머니를 돌려보냈다고? 대대장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지금 당장 그분 모셔와. 내가 직접 간다. 전화가 끊어졌다. 대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책상을 움켜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행정관, 당직사관, 지금 당장 여기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간부 몇 명이 급히 뛰어왔고 대대장은 오늘 오후 면회 거절 사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당직사관이 당직일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대장님, 오후 4시 50분경 이준혁 이병 보호자 미등록건으로 면회 거절 처리했습니다. 당직 초병 누구야? 김성훈 일병, 박민수 일병입니다. 대대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장 2명 불러와. 그리고 이준혁 이병도. 행정관이 뛰어내려갔다. 대대장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사단으로 연락을 넣어야 했다. 민원인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을 준비하고 사과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잠시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큰일이었다. 오후 6시. 나는 내무반에서 샤워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훈련 후라 온몸이 무거웠고 눈을 감으니 잠이 쏟아질 것 같았다. 복도는 조용했고 선임들은 각자 침상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급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뛰어가는 소리였고 누군가 대대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바라봤다. 선임 하나가 침상에서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복도는 금방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는데 이번엔 대대장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끊이지 않고 울렸다. 그리고 대대장실 문이 열리더니 간부들이 뛰어나왔다. 대대장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당직사관을 부르는 소리였고 당직일지를 가져오라는 지시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복도를 쳐다봤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다. 행정관이 허겁지겁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당직사관이 일지를 들고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닫혔고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후 면회 거절권을 확인하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들렸다. 이준혁 이병. 나는 침상에서 얼어붙었다. 왜 대대장실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거지? 선임 하나가 나를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훈련 끝나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행정관이 내무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오라고 했다. 목소리가 급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침상에서 뛰어내려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손이 떨렸다. 단추를 끼우는데 자꾸 빗나갔다. 복도로 나가자 간부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모두 나를 쳐다봤다. 시선이 무거웠고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대대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대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오늘 오후 할머니가 왔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임이 그렇게 말했었다. 할머니가 오셨다가 면회 신청이 안 돼서 못 만났다고. 대대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 계급을 물었다. 나는 중장이라고 답했다. 대대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행정관이 조심스럽게 사단장이 출발했다고 보고했다. 대대장은 나를 쳐다봤다. 시선이 복잡했다.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면회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간부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당직 초병 2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이었다. 둘 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스쳐 지나 내무반으로 돌아갔다. 선임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고 나는 대답 대신 사물함을 열고 면회복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온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왔다가 거절당한 할머니가 지금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리고 사단장이 직접 온다고 했다. 복도에서 대대장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전 간부 비상 소집이었다. 지금 당장 정문 앞으로 집합하라는 지시였다.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부들이 일제히 뛰어내려갔고 병사들도 하나둘씩 복도로 나와 무슨 일인지 쳐다봤다. 나는 면회복을 입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정문 쪽이 보였다. 부대 밖 벤치에 할머니가 아직 앉아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 봉투를 무릎에 올리고 멍하니 부대를 바라보고 계실 할머니. 복도 끝에서 당직 초병 2명이 대대장실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대대장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저 멀리 정문 쪽에서 차량 경적이 들렸다. 사단장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비상이었고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오늘 오후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오후 6시 20분 부대 정문. 사단장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다. 검은색 승용차였고 번호판에는 별이 2개 달려 있었다. 초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경례를 붙였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대대본부 쪽으로 향했다. 대대장은 본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행정관과 작전관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간부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병이 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사단장이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구였고 군복에는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다. 그는 대대장을 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대대장이 경례를 붙였고 사단장은 경례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대대장실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군화 소리만 복도에 울렸고 병사들은 내무반 문 사이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다. 사단장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무게감이 공기를 눌렀다.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당직 초병 2명이 서 있었다.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 둘 다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은 두 초병을 한번 쳐다봤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그리고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다. 말은 짧았다. 상황 보고. 대대장은 침을 삼키고 보고를 시작했다. 오늘 오후 4시 50분경 면회 신청자가 정문에 왔다고 했다. 신원 미등록 상태였고 면회 시간도 거의 종료 시점이어서 규정상 거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직 초병의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당직 초병 2명을 쳐다볼 뿐이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그 침묵이 방안을 짓눌렀다. 김성훈 일병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보호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나? 사단장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김성훈 일병이 고개를 저었다. 박민수 일병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몰랐습니다. 사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문 쪽이 보였고 그 너머 벤치가 희미하게 보였다. 할머니가 앉아 계신 벤치였다. 사단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대대장을 쳐다봤다. 이중현 중장, 작전사 출신이고 현재 국방부 전력기획관이다. 그분 어머니가 손주 면회 왔다가 거절당했어. 행색이 초라하다고, 창피하다고. 대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직 초병 2명은 고개를 더 숙였다. 김성훈 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사단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당직사관을 쳐다봤다. 당직사관은 땀을 흘리며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 체계는? 당직사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초병들이 이상하다고 보고했지만 자신이 묵살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은 맞아.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 말은 거기서 끝났다. 사단장은 시계를 봤다. 6시 30분이었다. 그는 대대장에게 차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직접 할머니를 모시러 가겠다고 말했다. 대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가 행정관에게 지시했다. 사단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정문 너머 벤치에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셨다. 노란 봉투를 무릎에 올리고 부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당직 초병 2명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다. 너희들도 같이 가. 직접 사과해.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간부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었고 사단장이 지나가자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군화 소리만 복도를 울렸고 그 뒤를 대대장과 당직 초병들이 따랐다. 나는 면회실로 가는 길에 그들을 마주쳤다. 사단장이 나를 보더니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물었다. 이준혁 이병? 나는 차렷 자세로 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은 내 어깨를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곧 모셔온다.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사단장 일행이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당직 초병 2명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따라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다.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 차량이 정문을 향해 출발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후 6시 40분 부대 정문 밖. 사단장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와 천천히 멈춰섰다. 벤치가 바로 앞에 보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셨다. 노란 봉투를 무릎에 올리고 부대 담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저녁 노을이 할머니의 옆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패딩 자락이 흔들렸다. 사단장은 차에서 내렸다. 운전병이 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스스로 문을 열었다. 뒤따라 대대장과 당직 초병 2명이 내렸다.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사단장은 천천히 할머니께 다가갔다.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에 울렸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사단장과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일어서려 했다. 사단장이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앉아 계십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머니는 다시 벤치에 앉았고 사단장은 그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다. 대대장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고 당직 초병 2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이 말했다. 짧고 명확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가에 잔잔한 서운함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란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안에 김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손편지는 구겨져 있었다. 무릎 꿇은 김성훈 일병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눈물이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박민수 일병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목소리는 조용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같았다. 두 초병은 고개를 들었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다. 김성훈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수 일병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다. 너희도 규정대로 한 거잖니. 말끝이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다. 사단장은 할머니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사단장은 허리를 펴고 할머니께 말했다. 손주를 만나러 가시자고 자신이 직접 모시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뻣뻣한 듯 살짝 휘청거렸고 사단장이 재빨리 팔을 내밀어 부축했다. 할머니는 노란 봉투를 들고 차량 쪽으로 걸었다. 걸음은 느렸고 해진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천천히 밟았다. 사단장은 그 옆에서 속도를 맞춰 걸었고 대대장이 차 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차에 오르자 사단장도 옆자리에 탔다. 차량이 다시 정문을 향해 출발했다. 뒤따라 걷던 당직 초병 2명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차량을 바라봤다. 김성훈 일병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민수 일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대대장이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다. 초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경례를 붙였다. 이번엔 아까와 달랐다. 경례가 더 깊었고 자세가 더 단정했다. 차량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다. 부대 안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고 저 멀리 훈련장이 보였다. 차량이 대대본부 앞에 멈췄다. 현관 앞에는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고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사단장이 먼저 내려 할머니를 부축했고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에 병사들이 서 있었다. 모두 경례 자세였다.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군화 소리와 운동화 소리가 함께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면회실이 가까워졌다. 문 앞에 내가 서 있었다. 면회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경례를 붙였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한다, 준혁아.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복도에 선 간부들과 병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단장도 대대장도 당직 초병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면회실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로 섰고 할머니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앉았고 할머니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사단장은 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섰다. 대대장도 뒤따라 들어왔고 당직 초병 2명은 문 밖 복도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노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안에서 김밥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김밥 2줄을 꺼냈다. 랩에 쌓여 있었고 랩 위로 김밥이 눌린 자국이 보였다. 새벽에 만들어서 2시간을 버스에 실려온 김밥이었다. 많이 눌렸구나. 그래도 먹어봐. 할머니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김밥을 받아들고 랩을 뜯었다. 손이 떨려서 랩이 잘 뜯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도와줬다. 손이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밥이 약간 떡져 있었고 김이 질겼다. 하지만 맛있었다. 눈물이 나서 씹기가 힘들었다. 할머니는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고 눈시울이 붉었다. 군대 생활 힘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편지지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할머니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읽어봐. 나중에. 나는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내 할아버지도 군인이었단다. 목소리가 잔잔했다. 구석에 서 있던 사단장이 자세를 바로 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셨어. 나도 여군으로 들어갔지. 그때는 여자가 군인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 말을 들었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다는 얘기는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내가 군복 입은 모습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구나. 말끝이 떨렸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다시 눈을 떴다. 눈가가 촉촉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내 할아버지가 한 일이고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내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온기가 내 손으로 전해졌다. 오늘 오후에 여기 왔었는데 못 만나고 갔어. 규정이 있다더구나.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문 밖에 서 있던 김성훈 일병의 어깨가 떨렸다. 할머니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나만 보며 말했다. 괜찮아. 다들 규정대로 한 거니까. 그래도 내 얼굴 보러 다시 왔어. 생일인데 김밥이라도 먹여야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탁자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고 거칠었고 무거웠다. 사단장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대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문 밖에서는 당직 초병 2명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복도에 도열해 있던 간부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가야겠다. 버스 시간이 있어서. 나는 황급히 일어나 붙잡으려 했다. 더 있다 가시라고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편지 읽어보고. 할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사단장이 문을 열었고 할머니는 복도로 나갔다. 나는 뒤따라 나가 멀어지는 할머니 뒷모습을 바라봤다. 복도 양쪽에 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그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봤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현관까지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운동화 소리와 사단장의 군화 소리만 복도를 울렸다. 현관 밖에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병이 문을 열고 기다렸다.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복 입은 모습 참 자랑스럽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경례를 붙였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바르게 경례를 올렸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다. 차량이 출발했다. 정문을 향해 천천히 멀어졌고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성훈 일병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박민수 일병도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서 있었다. 사단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할머니를 두셨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주머니 속 편지가 느껴졌다. 밤 8시. 나는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상에 앉았다. 손에는 할머니가 준 편지가 들려 있었다. 노란 편지지였고 봉투 안에서 오래 접혀 있었는지 구김이 많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글씨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준혁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직접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하구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던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1950년대 여군으로 입대했고, 당시에는 여자가 군인 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게 할머니의 자부심이었다고 썼다. 내 할아버지는 전선에서 싸우셨고, 나는 후방에서 부상병들을 돌봤단다. 그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뭔지 배웠어. 계급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더구나.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다. 할머니가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읽다가 눈을 감았다. 오늘 오후 정문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할머니 뒷모습이 떠올랐다. 초라한 행색이라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내는 거란다. 할머니는 내가 그런 군인이 되길 바란다. 나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여전히 간부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 사단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대대장이 맞은편에 서 있었고 당직사관과 당직 초병 2명이 그 옆에 일렬로 서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단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밤하늘이 어두웠고 부대 담장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직 초병 2명을 쳐다봤다.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나? 사단장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다. 김성훈 일병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예의 없이 대했다고 말했다.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맞았어. 신원 미등록이면 거절하는 게 맞아. 너희가 잘못한 건 그게 아니야. 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초병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말을 이었다. 사람을 보지 않았어. 행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그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손에 든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보지 않았어. 김성훈 일병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단장을 쳐다봤고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사단장은 그 눈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군인은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규정 뒤에 숨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게 오늘 너희가 배워야 할 거야.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당직사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대장은 책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부대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정문이 보였다. 그 할머니는 예비역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야. 그냥 손주 보고 싶은 할머니였어. 하지만 그분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고 군인을 키운 사람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사단장은 돌아서서 다시 두 초병을 쳐다봤다. 징계는 없다. 하지만 오늘 일은 평생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라.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모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사단장은 그들을 한참 보다가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방을 나온 두 초병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김성훈 일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고 박민수 일병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다. 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면회 거절 사례가 있었고 사단장이 직접 오셨고 할머니를 모셔왔다는 얘기였다. 어제 그 할머니는 현역 중장의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봤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마음입니다. 군인은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회가 끝나고 해산했다. 병사들은 각자 일과를 시작했지만 어제 일은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할머니 이야기, 사단장 이야기, 당직 초병 이야기, 그리고 이준혁 이병 이야기. 나는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김성훈 일병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나도 멈춰섰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주머니 속 편지가 느껴졌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계급장을 빛내는 거라고, 사람을 보는 마음이라고. 나는 그날 알았다. 진짜 군인이 뭔지. 한 달이 지났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훈련이 계속됐고 일과가 반복됐고 병사들은 각자 복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복도에 걸린 문구가 그걸 증명했다. 국방은 가문의 명예다. 그 문구 옆에 새로운 문구가 하나 더 걸렸다. 대대장이 직접 써서 붙인 것이었다. 진짜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가끔 그 문구 앞을 지나가며 멈춰섰다. 그리고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다. 할머니가 쓴 편지는 여전히 내 주머니 안에 있었고 글씨는 이미 다 외웠지만 가끔씩 꺼내 읽었다. 김성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달라졌다. 두 사람은 당직을 설 때마다 정문 앞을 더 조심스럽게 지켰다. 면회 신청자가 오면 행색이 어떻든 정중하게 대했다. 규정은 지키되 사람을 먼저 봤다. 그날의 교훈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고 건강하냐고 물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 매일 읽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음 잊지 말라고 했다. 준혁아, 군인은 강해야 하지만 따뜻해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고 정문에서는 당직 초병이 교대하고 있었다. 평범한 부대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풍경은 조금 달라 보였다. 계급장 너머에 사람이 보였고 규정 너머에 마음이 보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다. 나는 그날 알았다. 진짜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출퇴근길에서, 혹은 누구를 떠올리며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